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윤통 그리고 트통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America'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반대로 얘기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이 카말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7개 경합주 다. 자, 윤통, 트통, 머그, 텀블러 판매하고 있고요. 또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 추천인 진실정치 넣으시고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메가 알부민. 자, 이제 트럼프 인기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 52%까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또 이렇게 가짜 뉴스 내러티브 퍼뜨리고 있고 뭐 트럼프한테 실망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CNN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정을 해줬어요. 너네들 다 트럼프 인기가 마치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세 때문에 그 역풍 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오히려 관세 때문에 트럼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고 비슷비슷 정과 동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자, 라스무센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라스무센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라스무센 데일리 트래킹 폴입니다. 매일마다 여론조사 실시하는데 51%나 지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51%면 정말 높은 수치예요. 현재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말이죠. 자,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니까 라스무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주요 언론 그리고 다른 주요 언론 따르면은 그럼 미주 한인 언론하고 한국 언론도 같이 그냥 그거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일부 미주 한인 언론에서는 공산당 만만세 한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경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주류 언론 만만세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게 싫어가지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온 거죠. 자, 트럼프 지지율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56% 1월 23일 56%였다가 이렇게 쭉 계속 50%대였어요. 보면은 그러다가 47까지 내려갔었습니다. 4월 12일 그때 뭐 언론들이 많이 때리기 시작했죠. 관세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51%, 52%까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51%. 네. 그래서 트럼프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 즐겁고 뜻깊은 하루가 되셨으면 하고요. 부활절.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예, 오늘이 굉장히 이렇게 뜻깊은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 이제 트럼프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급진 좌파, 미치광이 좌파라고 표현했습니다. 를 위한 부활절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자, 트럼프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살인자, 마약왕, 위험한 수감자, 정신 이상자, 잘 알려진 MS-13 갱단원 및 아내 구타범들을 미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음모를 꾸미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부활절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언급한 MS-13 갱단원과 아내 구타자는 바로 와이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추방됐죠. 엘살바도르로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암시한 건데요.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불체자고 이렇게 MS-13 갱단원이고 와이프를 구타한 사람인데 미국에 다시 데려오고 싶어 환장했잖아요. 지금 미치광이들이 좌파들이. 거기 이제 상원의원도 한 명 갔고. 그래서 지난 3월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로 부당하게 추방됐다. 이렇게 믿는 반 홀런이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그리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아브레고 가르시아 미국 송원을 촉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죠. 사실 연방 대법원에서는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또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반 홀런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후에도 그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송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배우 윤여정 씨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3-4년 전에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실정치 통해서. 네, 3년 전이네요. 여기 미나리 윤여정 인터뷰해 가지고. 근데 이거 딱 인터뷰 중에 막 코를 후벼 가지고 그때 좀 하여튼 누가 막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나리 윤여정 인터뷰 3년 전에 제가 했었고 스티븐 연도 그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원 저기 기자님 질문하세요. 예, 그 윤 선생님 저기 연기를 저도 뭐 한국에서도 많이 봤고 쭉
봤는데 이제 깐깐하고 예민한 역들 많이 주로 맡았고 사실 이번 영화 미나리 영화 보면서도 평소에 했던 그런 캐릭터들 이렇게 하고 좀 크게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연기는 제가 아니고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영화 관계자들이 좀 약간 독특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성격인지 궁금합니다. 깐깐하고 예민해요. 깐깐하고 예민해요.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뭐 코를 후빈 게 아니라 코를 이렇게 긁었죠. 예, 그냥. 이제 보신 분들이 일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윤여정 배우하고 그때 이제 인터뷰한 게 처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빅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큰아들이 2000년에 커밍아웃을 했고 지금은 아들보다 사이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자였고 뉴욕에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죠. 그것도 미국 보수 대법관인 앤서니 케네디가 동성 결혼을 찬성하면서 5대4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보면 이제 할리우드 영화 결혼 피로연 인터뷰서 동성애자 아들 공개 한국은 보수적 영화 대사에 내 경험 녹여냈다 이랬습니다. 큰아들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했는데 25년 전에 커밍아웃을 한 거네요. 2000년에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했고 저는 그렇습니다. 동성애자 그들의 인권은 저희들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성 결혼을 반대하지만 이분들의 그런 인권은 저희들이 옹호해줘야 되고 이들도 사람인데 당연히 이분들을 막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미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게이인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고 LA 같은 경우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시팩 행사에서도 보수 진영 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동성애자 그 정치인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릭 그레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인터뷰한 분들 중에서도 최소한 한 분은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차별 많이 받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미국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것으로 알지만 많이 개방적이 됐고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이 심하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근데 중국 매체인 홍콩 매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인터뷰에서 내 첫째 아들은 2000년에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다. 뉴욕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했을 때 그곳에서 아들 결혼식을 올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2010년대 정도라고 봅니다. 2014년에 합법화된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기분이 안 좋았죠. 예, 크리스찬으로서는. 미국에서도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6대4 아니면 55대45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게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된 거는 판사 5명, 8명, 판사 8명이 결정한 거예요. 항소법원에서 3명이 그냥 뒤집었고 주민 투표를 뒤집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래 가지고 이게 연방 대법원에 넘어가서 5대4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법 시스템이 문제가 많은데 미국이 결국에 주민들은 반대, 국민들도 대다수가 6명 10명 중 6명 정도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법부 이런 일부 판사와 대법관들이 "너네가 뭘 원하든 우린 상관 안 해. 우리 마음이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예. 다수결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판사들 판결보다는. 저는 이제 동성 결혼을 반대했지만 뭐 그들이 이제 굳이 이렇게 세금 혜택 받고 그러려면은 뭐 civil union 정도, civil union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민연합이라는 게 이제 그 적당한 절충점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근데 윤여정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게 언젠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네요. 윤여정은 그때는 왜냐면 이제 저희들의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있고 그 근간이 있는데 그게 흔들린다는 거죠. 윤여정 씨는 그때는 한국에서 비밀로 했었는데 인터뷰가 공개된 뒤 "한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다.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 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금은 아들보다 사위가 더 좋다." 이렇게
농담을 더하면서 이 기사에서 또 일단 부부라고 인정해 줬네요. 아들 부부와의 좋은 관계를 엿보이겠다. 한국인데. 댓글 보니까 반대가 많네요. 이 YS83 님은 겉으로야 인정해 주는 척하겠지만 얼마나 속을 썩였겠냐. 동성끼리 저러는 거는 근데 뭐 하여튼 정신병인데 다들 무슨 인정해 줘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이다. 뭐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동성애 같은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썼고요. JCN 님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 취급하며 보수적 운운하지 마세요. VBGP 님은 자연 순리를 거스르는 동성애는 정신병입니다. 치료시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거 안 좋네요. 반응이.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일본 상대로도 관세 폭탄 많이 터뜨리고 있죠. 그 일본이라고 뭐 편애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2000년에 냈던 책 보면은 아실 거예요. 일본에 좀 감정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좀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80년대 당시에 일본이 잘 나갔을 때 너무 거만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르면은 이달 중에 개최할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설득할 교섭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자동차 검사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검사 간소화 이런 게 바로 그 비관세 장벽이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지적한 게. 그래서 미국 일본의 일본의 이런 포드 차나 GM 차 볼 수가 없다. 쉐비 이런 거 못 보지 않느냐. 유럽에도 못 보고.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적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숨기고 싶었던 건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트럼프가 귀신같이 알아낸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일본 측 관세 담당 강요인 그 아카자와 류셰이 경제 재생상과 만나서 그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 미국 측은 이어서 진행된 장관급 회담에서 농산물과 자동차 교육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달 말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죠. 무역 대표부가 펴낸 무역 장벽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쌀 시장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고 투명하지 않아서 미국 수출업자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일본 보면은 쌀값이 그렇게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일본 국민들은 쌀이 너무 비싸다. 일본 쌀. 그래서 미국 쌀을 원한대요. 국민들은. 그거를 지금 비관세 장벽으로 막아온 거를 트럼프가 콕 집어서 야, 너네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산 수입을 하는 게. 그래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최근 쌀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공급량 부족분을 일단 미국산 쌀로 보충하자는 구상이고요. 또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 미국산 쌀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쌀값 유지와 농가 보호를 위해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중 주식용은 최대 10만 톤 가량으로 한정했는데 이걸 늘리는 방안을 조율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농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는 자동차 안전 기준과 관련해서 충돌 사고 성능 시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낮춰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게 승인되는 게. 그래서 미국은 차량 전면과 측면 충돌 시 탑승자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그 일본의 까다로운 항목이 많아서 수입차에 불리한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전 기준은 지금까지 양국 간 의제로 계속 다뤄온 사안인데 트럼프가 여기에 뭐 쐐기를 박는 거예요. 아, 너는 낮춰. 안 낮춰? 이렇게 지금 강하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연간 판매 대수가 적은 수입차는 실물 차량을 이용한 시험을 생략하는 제도를 재검토했는데 향후 관세 협상에서도 양국 간 자동차 안전 기준 차이를 메우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눈치 빠르게 챈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NHK에서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말끔하게 하겠다. 이건 벌써 고개를 숙인 거죠. 고개를 숙였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승리를 했던 거죠. 승승장구 해오다가 이제 미국 차례인 거죠. 미국도 이제 이길 수 있게 그렇게 맨날 무역 전쟁에서 무역 전쟁은 이미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사실상 괜히 그냥 지금 이제 미국이 관세를 적용하니까 무역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한 건데 이미 미국 상대로는 모든 국가가 무역 전쟁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만 모르고 있었지. 그리고 그 기득권 그 기업인들이 모르게 놔둔 거죠. 일자리가 산산조각 날 때 미국의 공장이 9만 개가 날아가고 자동차 시장도 이렇게 움츠러들었죠. 일제차들이 많이 오면서 독일제 차하고. 근데 이제 그동안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 들어오는 건 맞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갤럭시가 성장할 수 있게 아이폰 수입 금지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최대한 이걸 늦췄어요. 아마 한국이 가장 늦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이폰이 그 덕에 이제 갤럭시가 살 수 있었지만 근데 이제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 듣기 싫다는 거는 이제 완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차 앞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미제 차들이 이제 비싸게 팔고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는 저는 이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뭐 일제차가 우수하니까 미제차 별로니까 안 샀다 이런 그러니까 국산품의 일본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 내러티브로 갔는데 싸면은 사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도 싼 거 좋아합니다. 저렴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품질이 우수해도 예를 들어 그 가격에 일제차에 8, 90%다. 그러면은 미제차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당연히 뭐 품질 좋은 일제차 살 거야.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걸 어떻게 자기네들이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건 호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내러티브예요. 그것도 내러티브 만들기. 그럼 미국 트럼프는 특히 이제 환율 조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은 관세 문제 외에 미국이 불만을 나타냈던 환율은 재무장관 간에 협의하고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이런 방위 관련 사안은 되도록 관세와 별개로 협상할 방침인데 트럼프는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 뜻대로 그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가토 가스노부 재무상이 워싱턴 DC에서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니케이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정상 간 첫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미국에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득실을 설명해서 마음의 반향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딜메이커고 이런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라서 이걸 일본이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이제 좀 더 공정한 그런 무역 관계를 만드는데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한국과도 그렇고 특히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는 이제 디커플링 사실상 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중 정책을 보면.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옥죄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중국이 다 이기고 미국이 지고 트럼프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러티브를 흘리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자신만만해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오히려 접촉하려고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꿈쩍하지 않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는 모습이고 중국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미국 때문에 미국 덕분에 이렇게 돈 많이 부강하게 되지 않았어? 물론 뭐 중국이 부강한 국가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못 산다고 그래요. 대도시 분들은 이제 좀 잘 살지만 그리고 지금 많은 미국인이 감수하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감수하겠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20년 전, 25년 전, 2000년에 그러니까 그 중간 소득이 이제 8만 달러인데 그분들이 지금 얼마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8만 6천이에요. 8만 6천 불. 2024년까지 2024년 8만 그러니까 달랑 6천 불 오른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그거보다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경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업에만 의존하고 서비스업도 지금 막 인도 막 외국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하면은 예? 고객 담당 전화하면은 다 전화 어디서 받습니까? 인도에서 받지 않아요? 인도 뭐 싱가포르 뭐 싱가포르 아니면 필리핀 뭐 이렇게 외국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발음이 좀 억양이 너무 심해서 알아듣기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비스업도 밖으로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건 안 된다. 제조업이 여기 있으면은 당연히 커스터머
저기 서비스 산업도 미국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포브스 400 기업들은 성장률이 400% 이상 나왔던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자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 관련 업체가 아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제히 성명을 내서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디커플링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신문 환구시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박 공업 행업 협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 수수료 부과 조치에 극도로 붕괴하며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근거해서 중국 선박 산업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협회는 미국 조선업 쇠퇴는 보호주의 결과로 중국과는 무관하다. 중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미국이 그 조선업을 사실 내팽개치다시피 한 거죠.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이걸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고. 원래 선박 1위였습니다. 미국이. 근데 이제 한국, 중국한테 이렇게 내줬죠. 1위 자리를. 근데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제한을 가하는 건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거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서 미국민 기본 생활 권익을 해칠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이러한 근시안적 행위를 함께 막아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 물류 구매 연합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면서 양국 경제 무역 교류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국제 물류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 안정을 파괴해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 제한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이 시장 규율과 다자 경제 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이 바뀔 리 만무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아주 세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메인스트림을 보면은 미국이 불리하고 중국이 다 이기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딥스테이트하고 미국 트럼프 진영하고 싸울 때 트럼프가 승승장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다 중국 만만세. 미국 심지어 미국 기득권 언론들도 중국이 이기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그 기득권 언론들도 포브스 그런 그 대기업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중산층이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런 언론들은 기업들 편이에요. 기업들 profit margin이 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profit margin이 크려면은 중국의 여전히 싼 그런 인건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트럼프는 비싸더라도 미국의 제조업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그들한테 보험이랑 이런 거 다 들어주고 여기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지 그게 정말 진정한 건강한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 진영은. 자, 그래서 앞서서 지난 17일 미국 무역 대표부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오는 10월 14일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죠. 그래서 미중이 지금 미국은 이제 중국 상대로 일부는 245%까지 그렇게 초고율 관세를 압박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맞받아치고 있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더 뛰어넘어 가지고 더 때리려고 지금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중국한테는 절대로 굽힐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히토리도 그냥 포기하고 우리가 찾아 나서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린란드랑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데 압박해서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옵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중국 외교부는 아주 난리가 나는데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해를 끼칠 거다.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지금 어, 경고음을 날리는 건 그만큼 위기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국하고 비즈니스 안 하면은 중국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면은 뭐 센진이나 뭐 상하이 가고 뭐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지만 하드웨어는 좋지만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여전히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못 살고 여전히. 그러니까 소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계라는 거예요. 중국이 자급자족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석유도 없고 기름도 안 나오고.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히토리가 반도체 뭐 이런 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이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애플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적용을 했고요. 아마 테슬라한테도 예외 적용을 좀 해주지 않을까 나중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LA를 지금 떠나고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LA가 넥스트 디트로이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거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에 이렇게 거리에서 노숙자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이렇게 돈 많이 퍼붓는데 왜 노숙자들이 거리에 아직도 있냐 이렇게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연방 정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연방 예산을 이제 받는데 그거 덜 받게 생겼으니까 막 이제 와서 예산을 깎는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노숙자를 거리에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2028년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버니 샌더스가 그때가 되면 한 80대 중반일 것 같은데 90 그죠? 80대 중반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OC 이런 말도 안 되는 후보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아수라장입니다. 아사리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쳇말로. 자 그리고 조선일보의 웬일로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송이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님은 아마 트럼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예.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중국 압박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완전히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미국하고는 상관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국가로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트럼프 지금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중국은 필요 없다. 미국이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고 인건비 높아져도 야 인건비가 싸졌다고 그럼 사람들이 그동안의 삶이 좋아졌어? 아니잖아. 중간 소득이 8만 달러에서 8만 6천 달러, 6천 불밖에 안 올랐는데 25년간? 그럼 누구한테 좋은 거야? 너네 기업들한테만 좋았던 거 아니야? 너네 기업들은 다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 중국 만만세하고 지금 이게 뭐야? 미국인을 위하는 국가야? 미국이 아니면은 외국을 위한 국가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맨데이트를 줬잖아요. 경합주 싹쓸이하고 89% 카운티가 우양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맨데이트를 준 거예요. 트럼프 이렇게 하라고 불법 체류자 단속하고 범죄자들 강간범들 다 추방시키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엘살바도르로 쫓아내고 MS-1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럼프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소유 중국 건조 선박의 입항 수수료 부과 17일 그렇고 코로나 우한 실험실 유출 주장 이렇게 잇따라서 했는데 그 전에 뭐 유튜브 보니까 트럼프가 뭐 코너에 몰렸다느니 중국이 다 이기고 트럼프가 쩔쩔 다시 그 전화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 지금도 아직도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카말라 만만세 아직도 작년 선거 카말라가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나 봐요. 미국의 그러니까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미국의 절반 일부 급진 좌파 진영 ABC, NBC, CBS, 뭐 뉴욕타임, 아포, CNN 이런 언론들만 번역 보도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286개 제가 다 제 방송 보고서 이걸 쓰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했던 내용이네요. 286개 중국 기업 퇴출과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금지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나왔죠. 그리고 미중 대결 관세 시작으로 제가 이런 내용 다 얘기했잖아요. AI, 해운, 코로나19 기원, 자본시장 인적 교류 같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트럼프가 패배하고 시진핑이 승리할 거다. 시간은 중국 편.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예, 이거는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유튜브 탄압 속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 제가 오늘 그거 얘기할게요.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구독해도 계속 언서브스크라이브가 됩니다. 서브스크라이브가 구독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럼블에도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주장은 진실일까? 객관적으로 해보면 중국이 미국에 이길 수 없는 근거가 너무나 많다. 더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중국 수출 감소 충격, 소비 확대로 못 막는다. 못 막습니다. 예, 못 막아요. 소비 국가가 소비력이 안 돼요. 미국처럼 막강한 그런 소비 국가가 없습니다. 미국은 일단 엄청난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재끼긴 하거든요. 솔직히 슈퍼 부자들이. 그러면 중국 승리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중국 대미 수출이 국내 총생산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미미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중국 GDP 대비 2.5% 수준이다.
그러니까 중국 총 수출에서 2018년에는 19.2%였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근데 지난해에는 14.7%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거는 관세 그걸 계속 적용했기 때문에 낮아진 거고 중국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아닙니까? 미국한테 계속 버팀목이 됐던 게 미국인데 미국이 안 사주니까 그전만큼 많이. 그 내수에서 이거를 메운다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중국은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대요. 뭐 GDP가 이렇게 이렇더니 저렇다느니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미국이 수출 수입하는 거 그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위축됐대요 오히려 중국이. 예 내수 시장으로 버틸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못 사는 그 빈곤층이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그 특권층만 이렇게 좀 잘 살고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중국이. 그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뭐 수출 뭐 제가 다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보면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가 30.3%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중국 수출액은 3조 5,772억 달러 대단하네요. 역대 사상 최고 기록했고 무역 흑자는 1조 달러에 근접했다고 그럽니다. 이 중 대다수 무역 흑자를 미국 상대로 올린 거겠죠. 바로 다음 줄에 나오네요. 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무역 흑자 30%에 해당하는 돈 거의 3천억 달러. 예,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2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중국 역사상 단일 국가 상대에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미국에서 올린 거고요. 뭐 한국도 작년에 가장 많은 신기록을 기록했죠.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그 타격이 엄청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안 사겠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관세를 그렇게 때려붓는다는 건. 그리고 이제 편법을 이용했죠. 뭐 멕시코나 베트남 통해서 이렇게 그 제조해가지고 수출하면은 관세를 덜 적용시켰는데 트럼프가 그 루프홀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전체 근로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중국이 29%, 미국이 9%보다 9%라서 3배 이상이 높습니다. 중국이. 자 이런 구조에서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더 많은 인력과 물건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오던 중국이 분명하다. 뭐 바이어한테 유리한 거예요. 모든 게. 셀러보다는. 바이어가 미국 아닙니까? 안 사겠다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나머지를 한국이 사줘요? 유럽이 사줍니까? 유럽 그렇게 많이 안 사요. 누가 사주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트럼프하고 미국이 이기는 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뭐 이거 그 싸우면 제대로 붙으면 중국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옛날부터. 바로 나오네요. 여기 루프홀. 제가 한 얘기 다 나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이거 보면서 이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탁 떠가지고 이 뉴스가. 그래서 미국은 다음 달 2일부터 중국 홍콩에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상품당 가격 120%를 관세로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800달러 이하 상품. 보통 800달러 넘게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 상품은 바로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너네들하고도 끊을 거야. 이거예요. 트럼프가. 지난해 미국으로 들어온 소액 면세품은 14억 개, 금액으로는 650억 달러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그중 중국, 홍콩발은 60%가 넘어서 400억 달러에 육박했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로 저임금 노동으로 물건을 만들어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공급하며 연명하던 1,000만, 2천만 노동자와 풀뿌리 중소기업들은 재앙적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 쪽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지잖아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멕시코로 생산 공장 옮겨가지고 야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잖아. 이거는 메이드 인 베트남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인데 그것까지 다 틀어 막은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들 우회 수출국에도 최고 50%, 49% 관세를 때리면서 원천 봉쇄에 나섰고요. 한국도 그동안에 계속 그냥 카말라 만만세만 부르짖으니까 여기에 너무 당황한 게 큰 것 같아요. 지금 한국도 보면은 준비를 해야죠. 트럼프가 당연히 대통령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보였는지 저는 일찌감치 싹쓸이승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보수 유튜버들 아마 미국 통틀어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합주 싹쓸이승을 예견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이. 물론 트럼프 승리를 점친 사람들은 있지만 경합주 싹쓸이를 내다본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저한테 원영석이 이번에 또 옳았다. 원영석이 또 이번에 제대로 맞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메일로 보니까 이번에도 원영석이 제대로 맞췄다 그러면서 뭐 저는 이제 진실만 여러분께 전하니까 저는 그리고 제가 잘못 보도한 거는 바로 정정을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정정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다 제가 뭐 트럼프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다 맞췄다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합주 싹쓸이승부터 해가지고
근데 맞아요. 한국의 윤통 그거는 이제 저는 솔직히 기각각하 될 것으로 희망을 했죠, 솔직히. 근데 불안불안했죠. 선관위원장 출신이 6명이라서 불안불안했는데 에이 이렇게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 쌓인 중소기업들 조업 중단, 장기 휴가 이렇게 나왔고요. 중국 저장, 장수, 광둥성 이런 주요 수출 지역 공장들이 노동절 연휴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대거 장기 휴가에 돌입한다. 이렇게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왔고, 광저우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들이 상품 생산을 중단했다. 상품들이 창고에 방치돼 있다. 이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둥성, 선전시, 화창베이 전자상가에 지난주부터 주문이 급감. 반도체 칩 소매점들의 파리만 날리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까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중국 언론. 중국인들이 이런 경제 상황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절체절명 위기라는 겁니다. 미국으로 수출될 제품들이 공장 바닥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강경 맞대응하며 경제적 타격이 없는 것처럼 떠들지만 내부 실상은 정반대임을 증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블룸버그도 결코 친트럼프 언론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100%만 부과해도 중기적으로 미국 내 중국산 수입품이 전멸될 거다. 아예 완전히 없어질 거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산이나 다른 나라가 만든 것보다 훨씬 비싸니까. 이대로 적용하고 일부는 245%나 적용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99% 이상인 전기 토스터, 온열 담요, 칼슘, 알람 시계 같은 제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율 관세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거나 연기하면 되지만 정확하게 본 겁니다. 중국인들은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3대 품목인 가전, 의료, 패션, 화학 제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미국산 또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체 가능한 게 아니라 아예 미국으로 메이드 인 USA를 적극 장려하고 일본, 중국, 한국, 독일, 프랑스, 유럽 연합 뭐 다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다 메이드 인 USA 시대로 다시 만들고 싶어하는 게 트럼프 욕심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미국은 이제 중고를 쇼핑하면 되는데 중국은 생계 위험에 처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서 결국에 버틸 수 있는 거는 미국이고 중국은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가 그걸 알고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국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냥 유튜브도 그렇고 중국이 위리하다, 중국 만만세, 시진핑 만만세, 트럼프 안 좋아, 트럼프 싫어, 그렇게 그런 내러티브를 가도 현실을 직시해야죠. 현실을.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처참한 현실을 그래야지 이게 그 딛고 일어난다고. 자 보세요. NPR 인터뷰 이거 좌파 매체인데 국민 세금으로 돌리고 있지만 NPR 인터뷰에서 그 소비자 59% 밀레니얼 세대 69%가 중고품 쇼핑 의향 보였다. 중고품 시장도 여기가 미국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중고품에 관세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미국인 상대로 스스로. 이게 바로 트럼프의 바로 그 거래 기술이라는 거죠. 거래 예술이죠 원래. 근데 그것도 이제 예술이라는 말 트럼프하고 같이 쓰기 싫어가지고 트럼프의 기술이라고 그러지만 art of the deal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2년마다 선거 치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일사불란한 완전 일당 독재 체제라서 사회 전반 내구력이 미국보다 강해서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면 다 나왔던 얘기인데 하지만 트럼프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당연히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명함도 못 내밀죠. 솔직히 말해서 리더십이나 이런 거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트럼프는 정말 500년,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봐요. 예, 이런 그 지도력과 그 카리스마 그리고 그 용기, 배짱 그리고 탁월한 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걸로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된 겁니다. 트럼프한테. 시진핑이 이제 중학교도 못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꼭 학력이 아니더라도 뭐 시진핑 사실 등소평이 많이 일으킨 건 중국을 저는 이제 등소평은 호의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시진핑이 다 망쳐놓고 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막 시진핑 좋다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은 시진핑 만만세 하는 사람들 보면은 중국한테 불리한 뉴스들은 다 가짜 뉴스래요. 어리석은 거죠. 그 최근 30년간 경제적 풍요를 맛본 중국인들의 고통 인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중국인 가운데 과체중 인구 비율도 30%에서 2002년 29.9%에서
2020년 50.2%로 늘어났다고 그런다. 와, 절반이 넘네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거는. 미국은 더 많지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 미국이 과체중 환자가 너무 많다고. 예, 근데 중국도 그런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게 자칫 시진핑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보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보면은 안세영 전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애국 소비 조장. 한국이 그랬었죠. 국산품 명하자고. 예, 그래서 뭐 외제 있으면은 그 압수당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제 그 초등학교 시절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애국 소비 조장 그리고 언론 통제로 중국인들 불만 표출을 억누르고 있지만 고통이 길어지면 백지 시위처럼 중국인들이 저항할 수가 있다. 예, 그때 시위 막 했었죠. 예, 2022년 11월에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검열에 대한 저항 상징으로 백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히토류, 미국 국채, 환율 이런 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 상대로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단골 카드가 맨날 이럴 때마다 일본 상대로도 협박해가지고 결국에 일본이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히토류를. 그래서 중국에 별로 의존을 안 한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역 문제로 인해서. 그 영토 문제. 그래서 히토류 광물 수출 금지부터 그렇다. 밥 데이비스 전 월스트리트저널 베이징 지국장은 미국은 중국산 히토류 광물을 대부분 직접 수입하지 않고 가공된 형태로 수입한다. 중국이 강하게 압박한다면 다른 나라들 히토류 채굴 생산을 더 자극해서 중국의 자충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도 그래서 그린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여기 자국 내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이런 데 파고드는 거예요. 히토류. 야, 히토류? 히토류 갖고 큰 소리 쳐? 야, 끊어 이거예요. 중국 끊어. 필요 없어. 우리 트럼프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토류 거기 자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통해서 들어오는 걸 사니까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히토류 채광 기업들이 이렇게 수익이 낮아지고 있다. 그 프로핏 마진이 뚝 떨어졌다. 이 뉴스가 니케이 아시아에 나온 겁니다. 중국의 대미 지렛대인 미국 국채 매각도 쉽지 않다. 올해 1월 현재 중국 미국 국채 보유액은 1조 167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제일 저기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인데 그 자넷 옐런 트럼프 안티 트럼프죠. 자넷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수록 위안화 가치가 더 높아져서 수출에 악영향이 생겨서 그들에게 해롭다. 중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넷 옐런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팔면 달러를 팔면은. 중국이 그래서 그렇게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 보유국을 보면 일본이 넘버 1, 중국이 2위, 영국이 3위, 룩셈부르크가 4위예요. 케이맨 제도가 5위고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위안화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환율을 올리면 수출 경쟁력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입 물가 급등과 중국 내 외국 자본 대거 유출, 환율 조작국 지정 이런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명사수처럼 지금 정말 이게 그 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비즈니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진핑 같은 사람이 적수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뭐 평생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황제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흔들릴 수 있다. 자칫. 왜냐하면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어느 정도 이어갔거든요. 관세 정책을.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중간 선거도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이게 이제 반년 내로 효과를 볼 거예요. 그리고 2028년에도 그 대선이 열리는 해인데 트럼프 정신을 이어받을 뭐 제이디 밴스라든지 뭐 제이디 밴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마크 큐번도 이제 공화당으로 만약에 출마한다면 공화당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물론 마크 큐번은 전혀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큐번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길거리에서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스테이플 센터 쪽으로 가는데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이디 밴스가 그래도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트럼프 3선 도전하지 않는다. 근데 트럼프가 3선 또 지금 내비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헌법을 고쳐가지고 지금
또 출마를 해야 될지. 왜냐면 그전에 그 루즈벨트가 민주당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렇게 그 4선까지 했는데 "야 민주당만 해? 공화당은 4선 못 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선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건 스티브 배너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3선 도전을. 그래서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이디 밴스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트럼프 근데 3선 가능하다면은 저는 트럼프가 낫다고 봐요. 제이디 밴스보다도 3선이 만약에 그 가능한 시나리오를 펼친다면. 자, 이것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겁니다. 종합하자면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은 경제적 실력보다는 중국 안팎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선전전 용도가 강하다. 중국이 미국을 제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이 극심한 내부 혼란으로 관세 전쟁을 중단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 대로 세계 각국 외환 보유고와 결제 통화, 주식 채권 이런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걸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예? 비즈니스 천재인데 억만장자 아닙니까? 또 비즈니스 천재인데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은 사람인데 비즈니스 과거에 실패했다. 파산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파산 안 한 사람이 드물어요. 찾기가 오히려. 예, 다들 뭐 펄펄 날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뭐 저커버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브 잡스는 심지어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도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론 머스크도 절체절명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테슬라 만들면서. 자, 그래서 미국 조선업 전 세계를 장악하게 만들 거다. 트럼프가 그 관련 행정명령까지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행정명령 때리는 사람도 트럼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조선업 생각도 안 하고 야 미국 조선업 뭐 괜찮지 않아?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들만 계속 대통령에 앉아 있다가 트럼프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 미련한 대통령이 많았는데 드디어 똑똑한 대통령 한 명이 들어온 겁니다. 트럼프가. 레이건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16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는 처지다. 야 우리는 중국 필요 없어. 야 우리 그냥 이왕에 그냥 이렇게 된 거 끊어버리자. 뭐 태양열도 뭐 중국이 넘버원이고 야 그냥 끊어버려. 이 얘기 제가 트럼프 쪽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중국하고 모든 관계 끊는 게 궁극적인 목표래요. 궁극적인 목표인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소식통들은 누군지 밝히지 않아요. 중국하고 모든 관계 끊고 싶은 게 트럼프의 욕심이에요. 트럼프는 중국하고 모든 거래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 소비자를 원하지만 미국은 지금 중국 고객을 그렇게 원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주지도 않고 미국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야 살 거면은 우리 거 사 빨리. 그럼 우리는 너네 거 관세 때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을 계속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걸 막아왔잖아.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겉으로 큰 소리치는 중국이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맞아요. 다급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시진핑 진땀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하고 상대하는 국가들한테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외한 56개국과 개별 협상을 하면서 중국 고립을 노골화하고 있다. 장기화되면은 관세 전쟁 장기화 속에는 승자는 결국 미국이고 중국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더 열렬해졌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 여론조사들 보면은 이제 우파 진영, 친트럼프 지지 진영이나 이런 데도 보고 중도 쪽에서도 조사하는 거 보면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요. 아까도 제가 라스무슨 51% 얘기를 했지만 자, 제가 했던 얘기 또 나오네요. 여기도 한국이 혜택 볼 수 있다고 중국하고 끊으면서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와 중국 해온 조선업 억제 정책이 대표적. 제가 그러니까 조선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끊으면은 그 혜택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한국이 볼 수 있고 일본도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미국 정책 선회를 감지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를 줄이거나 취소하고 한국 조선사를 찾고 있다. 자, 올해 1월부터 3월 중국 조선 업체들에 대한 벌크선 주문량이 13건이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 143건 대비 91%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조선 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 윈즈는 중국 조선사들 벌크선 수주량은 93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한국은 전체 55%를 수주해서 35%에 그친 중국을 제치고 1위가 됐다. 한국이 1위가 됐습니다. 이거 바로 혜택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아예 너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보고. 지금
이렇게 올린 거예요. 140불로. 예. 톤당 수수료를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2월 올해 2월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판매량이 작년 2월 대비 60% 가까이 59% 급감한 것도 한국의 청신호다. 이달부터 미국 대중관세가 본격 적용되면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상품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한국은 철강, 가전, 배터리, 조선,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중국 빈자리를 채우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외교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25% 상호관세 90일 동안 유예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예 기간 중에 트럼프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좀 유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대중 관세 뭐 핵폭탄을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한국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워낙에 지금 친중이 돼가지고 기득권 진영이 그래서 그냥 중국이 맞는 게 자기네들이 맞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한국한테 득될 걸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트럼프를 그냥 무조건 아 우리 싫어 트럼프 때리자 트럼프 때리자 트럼프 싫어 막 그냥 맨날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기사들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트럼프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복잡 다단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100점 100배죠. 트럼프 상대로 협상을 잘하려면은 이분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아직도 카말라 만만세 뭐 바이든 만만세 하고 앉아 있으니까 트럼프의 그런 장점은 보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관세 정책 통해서 한국이 고스란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중국한테 손해지만 한국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보면요. 자,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탄압이 이제 심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유튜브가 제 거를 진짜 제가 제 채널이 구독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이었는데 뜻깊은 부활절 맞이하셨기를 바라면서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